국방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을 광복절이 있는 이번 달 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모도 대폭 키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을 자극할까 우려했지만 현재 정세 속에서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 광복절이 있는 이번 달에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이유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게 1986년에 시작된 훈련이고요. 네. 이미 벌써 33년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두 번이나 이제 훈련을 했고요. 6월, 12월에 하는데 올해도 그래서 6월 달에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한일 관계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기름을 불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지금 연기해 왔는데 일본이 이제 백색 국가에서 지금 배제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한 번쯤 더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확실히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는 진입이라고 합니다. 네. 카디즈를 진입하고 영공을 두 차례 침입한 이게 이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거든요. 그래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더 군사적으로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독도 관련 우리 이제 영공을 보면 러시아, 중국, 일본 다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그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이제 독도 영공을 침범할 때 이상하게도 일본 자위대에서 전투기를 추격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참 이상한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독도 방어훈련 실시의 이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이게 독도가 지금 사실상 분쟁 비슷하게 된 거는 일본이 자기네 영토도 아닌 것을 자기네 야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 가면 한국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에 러시아가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는데 여기 비행기도 띄우고 항의까지 한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상으로 그랬는데 너무 어처구니 같고 우리 정부가 너네들 영토나 신경 써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적절한 절차를 취한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독도가 우리의 영유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군사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 독도 방어 훈련 지금 워낙 한일 관계가 첨예해서 청취자분들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네. 독도 방어 훈련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히 이 독도 방어 훈련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12년에 국방백서에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서 이 영유 의지를 군사적으로도 확실히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그때 밝혔지만 실제로 독도 방어훈련한 것은 1986년부터 시작됐고요. 네. 33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개통대학급 구축함 3,200톤급 이런 구축함하고 해경은 5,001 경비함이라 해서 5,000톤급 삼봉함이라는 걸 가지고 참여하고 공군도 F-15 첨단 전투기, 해군의 P-3C 해상 초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조금 이제 한일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공개하는 걸 좀 삼갔는데 이제 일본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야욕을 부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회꾸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굳이 숨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훈련 내용을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훈련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우익이 독도를 점거했을 때 이들을 퇴거시키는 방안, 그들을 체포하고 축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가 상륙해서 독도에 내려서 이들을 독도를 재탈환하고 또 해군과 해경이 헬기로 내리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례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더 진행하고 독도 접근을 차단하고 독도 점거를 격퇴하고 영공 침범 이건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개념에서 영공 침범에 대처하는 것까지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아마 상당 부분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독도 방어 훈련에 이제 투입되는 대원들에 대해서 광개토 대형급 구축함, 해경 5,001 경비함, 또 공군 F-15K 전투기 이런 것들 좀 열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청취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도
일본도 좀 만만치 않고 세계적인 군사 강국인데 현재 우리가 독도 방어 훈련에 이제 그 투입되는 재원들을 봤을 때 실제 우리 한국의 힘만으로도 실제로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은 일본의 도발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좀 무력이 좀 됩니까? 좀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일본 구급파들이 일본이 뭐 군을 동원해서 독도를 점유하려고 온다 그러면 전쟁이죠. 네, 그렇죠. 그건 전면전입니다. 그건 아마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예, 우려되는 거는 일본의 일부 구급파 요원들이 몇 명이 독도에 상륙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네, 우리가 더 체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척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접근을 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건데 만약 자위대가 직접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군 병력 수 자체는 더 많지만 이지스함의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일본이 더 오히려 우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군력 같은 거 더 강화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참 앞으로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도발 또 여러 가지 영토 도발을 막기 위해서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양쪽 군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런 일은 결코 네.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북한도 우리 적인데 사실상 네. 일본하고 정면으로 이 군대와 군이 붙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그런데 지금 아베 정권의 극화를 보면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국지 도발 가능성 부분도 참 많이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독도 방어 훈련 관련해서 일본의 반발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 좀 예상하시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대응 조치로 좀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좀 보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인근까지 초계기를 보내고 그런 정도지 네. 실제로 더 그 이상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우발적 충돌으로 양국 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진짜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임진왜란 아니나 그런 것처럼 한일 간에 전쟁이 되니까 그들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네, 이건 좀 지나친 우려고요. 네.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유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 일본이 무력 도발이나 국제 도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보더라도 그 훈련하는 해역 근처로 일본의 최신 어떤 함정들을 보낸다거나 좀 위협적인 전투기 비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처럼 우리가 그 카디즈를 침범하고 네. 또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서 카디즈에 예고 없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그 전투기가 출동해서 경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은 위협 사격을 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격추시켜야죠. 네. 그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혀 빌미는 잡히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요. 네, 그렇죠. 좀 주제 넘어가서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 좀 해볼게요.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기할 건지 아니면 계속 갱신할 건지 좀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 지소미아 문제 우리 정부에 좀 부담이 되는 조처인가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소미아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체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 전에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이제 체결을 하려다가 그 절차 자체가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많은 사람이 항의로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외부 세력에 이제 취약해서 미국이 한 달 그냥 집요하게 몰고 늘어지니까 체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드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지소미아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까지 합치면 이게 완전히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완성시키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 전까지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남침만 억제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한일 간에는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니까 한일 간에는 동맹의 동맹으로서 그냥 우호 군사 협력 관계인데 동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이제 적대 진영으로 들어가는구나. 한국은 우리의 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그 사드하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때문에 보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한일 정보보호협정 들어가라 그래놓고 중국한테 왜 한국한테 보복을 하느냐고 한번 얘기를 해준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 많이 손해보는 건데 그러나 미국이 간절히 연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연장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현명하지 않고요. 일단 우리의 기조는 우리는 연장하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인데 일본이 우리의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보복 조치나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미국이 원해도 그런 나라에게 우리의 고급 정보, 군사 정보를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이 이거를 연장시키고 싶다면 일본이 한국에서 그런 보복 조치하는 거 못하게 해라. 요 정도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거 쥐소미아를 네. 우리가 먼저 깨겠다. 이러면 한미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죠. 그렇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한미 동맹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또 신중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좀 계획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중국이 또 즉각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사드 사태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에 배치될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까?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국제 군축 체제로 보면은 골바초프하고 레이건이 1987년 12월에 체결한 건데 이게 국제 그 전략 질서의 안정성을 가져온 건데 미국의 핑계는 뭐냐면은 중국도 이 핵강국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왜 조약이 안 들어와 있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먼저 깨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3국이 다시 협정을 맺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좀 일방적인 행동을 한 거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 미국이 나간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거리 미사일을 그렇다고 한국에 배치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만약에 이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사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될 거고요. 배치한다 그러면은 뭐 오키나와 일본의 영토인 네. 오키나와 또는 괌 정도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호주에서도 자기네 배치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중거리 미사일 조약을 중국하고 러시아, 미국이 다 같이 체결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빌미로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 뭐 가정이지만 중국이 한국에 배치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오히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전히 보유하게 돼서 북한의 핵 능력이 뭐 많더라가다 인정하게 되면 그럴 때는 오히려 단거리 핵미사일 요거는 배치할 거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중거리라고 하는 거는 북한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견제하는 반중 반러 동맹이 되는데 이거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동북아 정세가 사실 우리 주변 4대 강국이죠.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일본까지 이렇게 뒤섞이다 보니까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고 우리가 현재 일본하고는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지만은 또 미국과의 동맹도 돈독해야 되고 그렇다고 러시아, 중국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좀 막아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한일 관계에 이어서 좀 한중 관계에 균열이 생겨서 안 될 텐데요.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동북아 상황이 엄중한데 우리 정부 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 들으면서 좀 이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쉬운 거는 남북 관계가 지금 북한이 완전히 뭐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하고 남북 관계부터 빨리 좀 잘 다독거려 놓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북미 협상이 이제 8월 말이나 9월쯤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좀 좋아질 텐데 그 전에 이 카디즈하고 영공 침범한 요거 문제 때문에 한중 한러 관계도 안 좋은데 요 부분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잘 처리하고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가을에 서울을 방문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한러 관계도 협조할 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해나가면서 일단은 한일 관계 문제에 집중해서 아베하고도 뭐 정면으로 대결하면 우리한테 결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리해 주시죠.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국민들은 일본 물건을 안 사서 정부를 도와주고 그리고 정부는 또 미국한테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하고 좀 유연하면서도 지혜로운 정책을 이제 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8월이 어려운 달이고 네네. 8월 말에 북미 협상 시작되고 9월 들어가서 북미 관계 좀 진전되고 남북 관계 풀리면 우리의 네. 협상력 훨씬 강해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홍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